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에듀나인, 우리 야간반 민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남경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2019년도 30회,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자, 우리 민법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민법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다 해갖고 이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만 공부합니다.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만. 1차 과목으로서 40문제가 나오는데 60점 이상 맞이하죠. 개론하고 합쳐서 60점 나와야만이 합격하는 거죠. 합쳐서. 아무튼간 민법이라는 과목은 모든 과목의 기본법이다 보니까 1차에서 끝나지 않죠. 2차까지도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칩니다. 그래서 민법을 튼튼하게 잘 공부하신 분들은 2차 과목이 수월해집니다. 2차 과목이 다 법과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중개사법, 공법, 등기법, 지적법, 세법 다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이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 그러면 이 민법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우리 그 부동산 민법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목차를 펼쳐보면은 4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4편. 우리 처음이니까 목차를 우리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여기 그 컨텐츠 해갖고 파트 1 민법 총칙이다. 여기 우리 그 페이지가 없네. 이거 컨텐츠 목차. 예. 거기죠. 목차. 컨텐츠 해갖고 자, 이 민법 총칙. 이 총칙이 총론적인 부분이죠. 이걸 법률행위 파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민법 총칙 중에서도 법률행위 파트를 공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물권법. 우리 부동산에 가장 밀접한 민법은 물권법이라고 보여죠. 물권법. 그 다음에 부동산은 여러분들 중개 업무를 하는데 계약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계약법을 공부해야겠죠. 부동산에 관련되는 민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제 민사특별법이다 해서 부동산에 관계되는 특별법만 공부하죠. 민사특별법. 그래서 5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에 관계되는 거. 그래서 4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1편이 민법 총칙, 2편이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해서 이렇게 4편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는 10문제가 출제된다고 봐야죠. 10문제. 우리 작년에도 10문제, 우리 금년에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도 10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물권법은 몇 문제냐? 14문제. 14문제. 그 다음에 계약법은 몇 문제냐? 10문제. 민사특별법이 6문제. 그래서 40문제가 할당이 됩니다. 40문제. 이 40문제에서요. 40문제에서 24개를 여러분들이 맞추는 게 60점이죠. 그러면 24개만 맞추면은 합격하냐? 물론 개론이 24개 맞으면은 합격하죠. 근데 개론이 혹시나 24개를 못 맞고 20개밖에 못 맞았어. 그런다면은 민법이 24개 맞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여서 30문제까지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문제가 몇 점이냐? 75점이죠. 35점. 그러면은 40문제 중에 한 10개 틀려줘도 아이고 합격하는데 지장 없겠구나. 10개 정도 접어준다 해도 30개만 맞추면은 개론이 혹시나 50점, 45점 맞아도 합격하죠. 혹시나 하니까. 그래서 딱 60점으로 목표를 잡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넉넉히 잡아서 혹시나 한 과목에 실수해갖고 점수가 조금 60점 미만으로 나와도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한 과목을 잘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다행히 내년에 30회 여러분들 민법 시험은 조금 쉽게 나오는 해예요. 민법은 항상 지그재그로 나와요. 홀수회, 지금 여러분들은 30회잖아요. 30회면은 짝수회잖아요. 이번에 2018년도가 29회였죠. 민법 어려웠죠.
그 다음에 그 28위, 우리 지난번 시험에서 2017년도 쉬었어요. 27위 또 어려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비교해보면은 홀수해가 어려운 해예요. 난이도가 높아요. 조금 높아. 한 5문제 더 어렵게 나와. 근데 짝수해는 쉽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짝수해에 해당되니까 민법이 고득점 나올 수 있는, 높게 나올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민법이 쉽게 나오는 해가 합격률이 높아요. 민법이 쉽게 나오면은 많은 합격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이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또 내년에는 또 어려워질 거예요. 31위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쭉 한 번 어렵고 한 번 쉽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아무튼간 그 대신 내년에는 민법은 쉽지만은 개론이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그러면 개론이 60점 미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민법을 60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75점까지 뭐 30개 이상, 목표를 30개 이상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의 내용만 잘 따라오면은 합격이 75점 아니라 95점으로도 합격하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엄청나게 왜? 수업 시간에 다 알려준 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찍어내는 거죠. 그대로 다 점수화시키죠. 그럼 많이 좀 틀려줘도 한 10개 정도 틀려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우리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기타 경쟁이 상대적인 평가인 시험 있잖아요. 몇 명 선까지 이렇게 끊는 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요 한 문제 차이로 이게 왜? 나보다 나는 한 문제 실수했지만 저쪽은 실수 안 했거든. 다른 애들은. 그러면 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지만 이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상관없어요. 옆 사람이 잘 보든 어쩌든 상관없어. 자기가 평균 60점만 넣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평가인 시험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아주 수월한 시험이라는 거. 그렇죠? 수월한 시험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은 이것도 상대평가화 시킨다, 어찐다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많이 나오면은 방구가 많이 끼면은 똥이 나오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런 저기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자격증을 따는 게 좋죠. 대부분이 연세가 드셔서 한 50대나 60대 오신 분들이 조금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40대 엄청나게 이렇게 공부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도 아닌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할 것을 이러면서 너무 좀 그랬다. 그렇지만 사실 그분도 70대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젊은 거야. 사실은. 그런데 좀 50대, 60대 드신 분들은 공부하는데 조금 버거움을 좀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또는 이 기억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가 30대, 40대 이걸 따놓을 것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는 거. 그렇죠? 빨리 합격해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첫날이니까 저는 3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공부하는 동안에 항상 매사에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긍정적인. 나는 합격한다. 나는 이걸로 인해서 이 자격증으로서 지금 내가 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가정해 봅시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게 살았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확 180도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매사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면 걱정하죠. 우리가 땅 꺼지게 걱정하죠. 땅 꺼지게 걱정해갖고 이루어질 일 아무것도 없답니다. 세상에. 그러면 걱정은 쓸데없는 거란 얘기죠. 걱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면 걱정하죠. 그렇지만 그게 아무 쓸데없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걸 매사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셔야만이
심신이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재밌어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 두 번째는 대부분이 이게 약해요. 끈기. 우리가 지구력이라고 그러죠. 지구력. 참아내는 힘. 자, 우리 불교에서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바세계란 법정스님 말씀을 강연을 들어보면은 사바세계라는 말은 참고 견디는 세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 견디는 세계. 이 세계가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만만치 않은데 그걸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런다면 어떻게 살아가냐 이겁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이 세계의 묘미가 맛이 있는 거래요. 생의 맛이 있는 것. 법정스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죠? 저는 지금도요. 법정스님 책도 좋아하지만은 지금도 그분의 그 유튜브 강의 있잖아. 강의가 유튜브에 많이 떠 있어요. 맑고 향기롭게 뭐 이런 강의 있잖아요. 또 마음을 다스리는 강의. 이런 강의를 지금도 하루에 뭐 한두 개씩은 꼭꼭 듣고 이러는데 너무나 좋아요. 그분은. 정말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다른 분들은 말로만 하거든. 그분은 언행이 일치가 되는 분이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분이야. 너무나 정말로 이렇게 좀 벌써 돌아가신 지가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되는데 그렇게 좋다 이겁니다. 아무튼간 이 끈기가요. 끈기가 여러분들 좌우해요. 이 자격증을 따고 못 따고. 대부분이요. 한 4개월 내지 5개월까지는 잘 나갑니다. 그것까지는 제 대부분 버텨요. 근데 이제 5월 달 정도 돼봐요. 여러분들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이 안 보여. 거의 반절이 안 보입니다. 반절이. 왜? 그냥 포기했다든가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야. 아니면 핑계대고 다른 일 핑계대고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내년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내가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무튼간 이 지구력이 약하다는 거. 그러면 지구력이 약한 이유가 정신력도 있어요. 여기에는. 그지만 건강, 신체적인 면도 강합니다. 이 체력이 강해야만 지구력이 강합니다. 그러려면은 뭔가 이루려면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체력 단련을 하셔야 합니다. 뭔가 이루려고 목표를 담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0분 이상 해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한답니다. 땀이 나는 거. 30분 갖고 땀이 안 난다. 그럼 1시간까지 해야죠. 저는 오늘 한 6km 정도 조그마한 저희 주변에 야산이 있어요. 야산을 6km 정도를 갔다 오는데 6km. 그 갔다 왔는데 땀이 얼마나 났는가. 이 런닝이 척척해갖고 집에 오니까 빨리 갈아입어야지. 안 갈아입으면 감기 들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빨리 갈아입었죠. 뛰어뛴 것도 아니에요. 천천히 걷는데도. 이런 추운 날씨에도 땀이 납니다. 그 정도로 운동을 해야 건강이 유지가 된답니다. 땀을 안 내면 안 된대요. 하루에 한 번은 땀을 낸다. 뭐 어떻게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나가기 싫을 때도 있죠. 나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 오늘 또 뭐 나가서 이렇게 운동한 것은 한 5일 만에, 4, 5일 만에 했나? 이런데 나가기 싫을 때는 뭘 하냐면은 20분이면 끝납니다. 20분도 못 갑니다. 108배를 합니다. 제 그 이부자리에서. 이부자리 깔아놓고 108배를 혼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사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108배 할 정도 되면은 땀이 쪼르륵 흐릅니다. 몸에서. 물론 방안이 따뜻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 샤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런닝이 척척하게 젖었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하루에 그 정도만 해도 딱 20분도 못 걸립니다. 108배 하는데 천천히 해도. 그 정도만 해도 건강 관리는 엄청 좋답니다. 아무튼간 이 체력을 좀 신경 쓰셔야 한다는 거. 몸은 안 따라줘 갖고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러려면은 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루에 30분 정도, 30분 이상 땀을 나게끔 뭔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운동을 해야겠구나. 실질적으로. 그러면 운동을 하잖아요. 이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공부도 재밌습니다. 몸이 찌푸더면 만사가 귀찮거든요. 그렇죠? 그러듯이 꼭 좀 이런 끈기, 끝까지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끝내야겠다. 그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내야겠다 하면 끝내는 겁니다. 끝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 공부가 굉장히 유용한 공부입니다. 유용한 공부인데 좀 가급적이면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재미있게 하시라는 거. 재미를 자꾸 가지라는 거. 그러면 재미있게 하려면은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러는가?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내가 매도인일 때는 어떻게 하는 내가 매수인일 때 내가 제3자일 때는 또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재미가 있어집니다.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재미가 있으려면요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저 오늘은 계속 우리 스님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 해민 스님의 멈춤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아주 좋잖아요. 해민 스님 책이 3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37개 국가에 번역되고 있는 책이 3권이에요. 3권이 멈춤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 또 완벽하지 않는 것들은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에 나온 것이 고요함으로 빛나는 것들. 이렇게 3권이 책이 있는데 너무나 주옥 같은 책이에요. 이 3권이. 37개의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시판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베스트 1이랍니다. 판매량의 베스트 1. 원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수백만 부 팔리는 책들이죠. 3권이. 해민스님 책이. 그런데 그 책 속에요. 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는 것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대요. 우리가 우리 저기 서울시 전화번호 책 이렇게 두껍죠. 서울시 전화번호 책 이름과 전화번호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넘기면서도 재미있게 읽는 사람이 있대요. 집중을 하면 재밌대요. 그것도. 야, 씨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이렇게 많네. 이 전화번호는 888 이거 기가 막힌 전화번호네. 이러면서 집중을 하면은 이 내용이 재밌대요. 전화번호 책 읽는 것도. 세상에.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예를 그렇게 들은 거죠. 해민 스님은 인간이 단순하게 살더라도 거기에 집중을 하면, 삶에 집중을 하면 참 재밌는 삶이래요. 행복한 삶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은 집중을 못 하니까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이 공부도요. 집중을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부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내가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이거 암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죠. 또 암기한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갔다 싶어도 날아가 버리죠. 그러지 말고 외양에 공부하는 질이 내가 지금 비싼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이런 투자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다면은 뭔가 많은 걸 얻으려고 오늘 우리 선생님한테 저분은 그래도 부동산 이 민법 쪽으로 20년 넘게 강의한 분인데 저분한테 뭔가 내가 얻어갈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야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엄청 재밌습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아무튼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결코 끝나는 겁니다. 10월 26일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벌써 나왔죠? 10월 26일인데 이거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00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365일이 아니라 그냥 300일. 그러니까 1년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년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오늘 1월 2일이니까. 그렇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제 도움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받으시라는 거. 그래서 다 이렇게 좋은 성과로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자, 우리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공부하면서 일과를 하는 거고 이제 본론적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42페이지. 우리 선생님은 다 읽어보셨네 벌써. 공부하셨네. 네. 42페이지. 권리변동이다 해서 나오죠. 이거 아닌데 우리 지금 이거 아니에요. 입문서가 아니에요. 우리 본 교재.
본교재. 잘못, 받아오시오. 본교재. 본교재로 나가요. 인문서 공부하셨구나. 자, 42페이지. 지금 우리 선생님은 처음이시죠? 처음이신데, 처음에도요, 충분히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하냐, 이렇게 생각을. 예, 그러면요, 긍정적으로. 그 대신 조금만 복습을 해주셔요. 조금만.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두 시간. 왜 그러냐면 생활인이다 보니까 직장 다니고 이렇게 주부 생활, 가정 생활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는데도 전혀 안 하면은 항상 까먹거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간 내갖고, 뭐 공부했지?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떠들어 보는 거. 그게 복습이에요. 떠들어 보는 거. 그런 식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우리 42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민법이라는 과목은 무슨 과목이냐? 민법이라는 법률 과목은 무슨 과목인가? 인간의 생활관계.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그러면 생활관계는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법적인 관계도 있을 거 있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는 종교적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도덕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법으로 여기 다뤄질 필요가 없잖아요. 법으로 다뤄질 필요가 없는데, 법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관계를 다루야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어떻게 강제되는 효과가 생기는, 그걸 우리가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기는 관계. 쉽게 얘기하면은 법적인 권리,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관계.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갑소유 건물을 을과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이게 매도인이죠. 매도인. 이게 매수인. 사겠다 이겁니다. 3억 원에 팔고 사겠다라고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인데 이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만약에 갑이 이행을 안 해서 을은 이사갈 집이 없다 보니까 이 추운 날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 갑이 이행을 않다 보니까,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않다 보니까 을은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손해도 봤어요. 그런데도 어떤 걸 보장을 못 해준다면은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그러면 갑은 이런 계약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약속된 날짜까지 이행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을은 이 건물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거꾸로 을은 대금을 줘야 할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매매대금. 매수인이니까. 그러면 갑은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겨야겠죠. 갑도 이 대금을 날짜에 제대로, 준다는 날짜에 제대로 못 받으면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은 사적 자치인데, 사적인 관계인데, 개인과 개인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를 이행을 않게 된다면은 국가가 관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은 국가가 강제 집행으로서 이행을 이렇게 한다든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묻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강제시키는 것을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죠.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관계.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매매계약은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갑에게는, 매도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대금, 매매대금 지급 청구, 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하죠.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의무가 생기는 대신 또 권리가 생기죠. 그럼 을은 아까 얘기했듯이 매매의 대금을 해줘야 할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만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이전받는 채권이 생겨야 안 생겨요? 권리가 생기죠.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관계, 이 매매 계약을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죠. 법률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행을 안 된다면 이행을 강제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런 관계가 우리 민법에 의해서 규율을 해내야겠죠. 그래야만이 민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이행해라. 또 얼마의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고 법이 판결을, 우리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릴 거 아닙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판결을 내릴 때는. 그래서 만드는 것을 민법이라고 하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인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해서 이것을 사법이라고 그러죠. 모든 법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 사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걸 일반 사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법률 관계에 관해서 민법을 기호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런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관계인데 도덕적인 관계라든가 또는 윤리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긴다고 볼 수 없죠. 그런 도의적으로 뭔가 책임을 지는 관계지만 이행을 안 된다고 해서 강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헌금을 이번에 교회에 1,000만 원 내겠다라고 헌금 이렇게 약속 증서를 써서 냈다고 봅시다. 근데 돈이 1,000만 원이 10,000원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다 보니까 이행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교회 관계자들은 당신 헌금 1,000만 원 낸다고 여기 써 있지 않소? 왜 안 냅니까? 라고 이행을 강제시킬 수 있어요? 없죠.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내주면 좋은 거지만 못 내준다 해도 이행을 강제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죠. 그것은 그런 이런 종교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우리 민법에서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법률 관계,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관계를 우리가 따져본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42페이지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법률 관계에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데 권리가 발생하는 거, 권리의 발생 또는 권리가 변경되는 거 또는 권리가 소멸되는 모습 이 세 가지를 따져서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하죠. 권리가 발생도 하고 변경도 하고 소멸도 한다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발생되는 모습. 자, 발생되는 모습은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이라는 건 최초로 발생하는 거. 원시 취득하면은 뭐다? 최초로 발생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라는 부동산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한 거야,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승계받은 게 아니죠. 최초로 발생한 거죠.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을 무주물 선점했어요. 요즘에 멧돼지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농작물을 해치고 또 농가에 습격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멧돼지를 잡는 포이커는 이런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 그럼 멧돼지를 잡았어요. 멧돼지는 주인이 없는 물건이죠. 근데 먼저 잡은 자가 그 멧돼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야죠. 예전에는 그 못 잡게 했는데 지금은 멧돼지 잡아갖고 꼴인가 뭔가 그 관청에 주면은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얼마 준대요. 보상금을 준대. 그 정도로 농작물을 해치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죠. 자, 유실물 습득. 유실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그냥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6개월 이상 공고를 해야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서 이 유실물을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찾아주세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습득자에게 돌려줍니다. 유실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유실물센터에서 6개월 동안 보관합니다. 보관하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습득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주는 거죠. 습득자가. 우리 재밌는 어느 대학생 이렇게 하고 자기 이름은 안 쓰고 그 칼럼을 써놨더라고요. 대학생이 이제 신문사에 원고를 기고해갖고 신문사에서 그 조그만하게 그건 뭔 얘기냐면은 길 가다 보니까 저 지갑이 떨어져 있더랍니다.
지갑이 떨어져서 지갑을 주웠답니다. 주워서 이렇게 보니까 뭐 주민등록증도 있고 카드도 있고 이러지만은 현금이 5만 원이 있더랍니다. 현금이. 그래서 다른 건 손 안 대고 현금만 싹 빼갖고 자기 지갑에다 넣고 사람들 막 보는 거 이렇게 보고 풀섭에 이제 길가에 풀섭에다 던졌답니다. 지갑을 던지고 막 그냥 갔죠. 뭐 누가 또 볼까 해갖고 막 가서 슈퍼에 가서 이제 좀 음료수 한 잔 먹으면서 이 진정된 마음을 달래려고 음료수 한 잔을 시켜서 계산하려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텅 비었더랍니다. 아니 분명히 자기 지갑에 돈이 있었고 또 5만 원을 거기다 넣었거든요. 그럼 더 많아야 하는데 텅텅 비었더랍니다.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 지갑이 아니고 주운 지갑이더랍니다. 그게 주운 지갑인 거야. 음료수 살 돈도 없지만은 놓고 막 정신없이 가갖고 봤더니 그 풀섭에 아직도 버린 그 지갑이 그대로 있는데 자기 지갑을 버렸더랍니다. 그 정황이 없는 중에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뉘우침 정신이 하나도 없이 빨리 그 자기 지갑을 찾아서 그 짧은 시간에 뉘우침이 있어서 거기서 5만 원을 빼서 좋은 지갑, 이제 자기 지갑이니까 빼서 다시 그 빈 지갑에다가 넣고 그걸 길 가는 우체통 속에 넣어줬답니다. 그 주민등록증이 있으면은 우체국에서 배달해 주거든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자기가 경험한 느낌을 써놨더라고요. 참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경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그 번뇌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지갑을 주우면서 뭔가 후회스러운 뉘우침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의실문이죠. 의실문 습득. 6개월 이상 공고를 내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습득자 것이라는 거. 자, 우리 이 뭡니까? 우리 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시효 취득. 시효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요. 일정한 시간 시자예요. 시간이 흐름으로써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도록 법률 효과의 발생을 규정을 해놓은 걸 시효라고 그래요. 시간에 의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걸 시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걸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저는요 이런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살면서 제가 막 좀 시골 갈 때는 막 좀 시골이 멀어요. 멀다 보니까 막 한 3시간, 4시간 운전을 하려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정규 고속도로 속도를 지키고 가려면은 그렇게 걸리니까 그냥 조금 막 밟아버려요. 120km까지만 가야 하는데 140km, 150km 밟아버려요. 차가 없을 때는 그렇게 막 싱싱 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그 카메라에는 안 찍히는데 경찰관들이 숨어갖고 코너에서 이동식으로 찍는 거 있잖아. 거기에는 가끔 찍혀요. 거기에 몇 번 찍히는데 좀 신경질 나서 안 내잖아 우리가. 그 과태료 6만 원 나오는데 안 내잖아. 그럼 안 내면은 이제 10,000원 지금에서 더 계속 붙더라고. 근데 예전에는 그냥 7만 원 해갖고 10,000원 붙고 말아버렸어. 이자가 더 안 붙었었어요. 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자가 계속 붙어요. 계속 붙는데 아무튼 경찰청에서 계속 날라와요. 딱지가 이거 내라고 번호판을 압류하겠네 어찌네 저희가 다 나와. 그래서 그냥 얼마도 안 되는데 몇 번 안 걸렸거든. 얼마도 안 되는데 귀찮아서 내야겠다. 거기에 카드도 가능하다고 써 있더라고. 카드도. 그래서 현금으로 한 20만 원 내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카드로 긁어버려야지. 카드 한 장만 갖고 갔어요. 갔더니 카드로 이거 결제해 주세요. 다 결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18만 8천 원 나왔대요. 한 3번 걸린 거야. 18만 8천 원 나왔는데 카드로 하면은 1%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괜찮으니까 긁으라고. 그랬더니 경찰관이 여기 하나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네요 이러더라고. 그럼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5년이 넘어갔고 지금 7만 원짜리 하나가 5년이 넘어서 그걸 적발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압류나 가압류 조치를 취해놔야 하는데 경찰관에서 이거 안 해놔갖고
안 해놔갖고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건 안 내도 되겠네요. 7만 원 안 내도 됩니다. 나머지 7만 원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세요? 반갑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그래서 결제하고 오면서 기분 좋아갖고 생맥주 한 잔 딱 먹고 집에 왔죠.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권리를 소멸케하는 거. 여러분들 과태료다 뭐다 이런 세금도 5년만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년만 지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국세청이나 경찰청에서 과태료, 세금 이런 것들이 안 내고 있는 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5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압류 조치를 취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안 해놨을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자,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권리 취득을 인정해주는 제도죠. 자, 우리 부동산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산 땅인 줄 알고 경계점을 잘못 알아서 예전에는 측량도 안 해오고 울타리 그냥 헐어갖고 건물 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인지만 알고 건물을 짓고 20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새로 건축한다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집 마당이 아니면 자기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일부가 이웃집 땅이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웃집에서 내 땅이니까 측량해보니까 이런인데 내 땅이니까 이거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년 넘게 자기 땅인지만 알고 자기가 살고 있었잖아. 그러면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었던 땅이라도 취득해버려요. 이걸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땅을 돌려줘야 한다. 오히려 등기를 넘겨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땅은 내 땅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라고 그 등기 명의인한테 요청할 권리가 생겨버려요. 우리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갑니까? 20년. 점유부 취득시효라고 그거 보고 245조 1항에 나오는 거죠. 점유부 취득시효. 자,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시효라는 건 일정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걸 시효라고 하는데 권리를 소멸케하는 것을 소멸시효, 권리를 취득을 인정해 주는 것을 취득시효라는 거구나. 그러면 취득시효는 시효취득이나 취득시효랑 똑같은 말입니다. 취득시효는 누구로부터 승계받은 게 아니라 최초로 취득한 거예요. 원시취득. 옆집 사람한테 자기가 산 게 아니잖아. 옆집 땅을 취득했지만은 최초로 취득한 것이 돼버려요. 원시취득이 돼버려요. 오케이? 이해갑니까? 우리 선의취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선의무과실로. 타인의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해버려요. 우리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를 우리라는 친구가 여러분들 그 작품 사진 찍는 사람들은 카메라는 한 5천만 원 간다면서요. 깜짝 놀랐어. 그 사진 작가 이렇게 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특수 카메라인가 봐요, 아마. 엄청나게. 아무튼 이 카메라를 의리라는 친구한테 보관을 맡겨놨어. 그러면 이 카메라는 의리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는 걸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점유.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 것이 아니니까 지 맘대로 팔아먹을 권리가 없는 거죠. 이걸 처분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라는 얘기예요. 지 것이 아니니까 팔아먹을 권리가 없는 자, 무권리자.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이 카메라를 3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1,000만 원에 판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판다고 하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카메라를 볼 줄 알아. 이건 3천만 원짜리야. 근데 500만 원에 사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옳지구나 좋다고 선의무과실로 을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고 모르는 걸 선의라고 그래요. 알 수도 없었어요. 그걸 무과실이라고 그래요. 선의무과실로 카메라를 500만 원 주면서 인도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넘겨받는 경우 있죠. 그러면 실제로 이자가 소유자가 아니거든. 그래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우리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 이걸 선의취득이라고 해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됩니까? 병한테 이거 내 카메라니까 돌려주시오라는
반환 청구 못 옵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따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을로부터 샀는데 왜 원시취득이라고 합니까? 을로부터 샀으니까 승계취득이 하는데, 을의 권리를 승계받았으니까 승계취득이 하는데 왜 원시취득이라고 합니까? 이 자가 무권리자니까. 권리가 없는 자가 권리를 승계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 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무권리자가 권리를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넘겨줄 수가 없죠. 재산권을. 진정한 소유자가 팔아먹은 건 아니고. 이해갑니까? 만약에 갑으로부터 샀다. 그런다면 승계취득이죠, 이 사람은. 갑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거죠. 그렇지만 을은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을로부터 샀으니까 원시취득이란 얘기예요. 갑은 을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따름이지. 응? 카메라 값을 청구할 따름이지. 저 카메라 내놔라. 내 것이다 라고 주장 못하는 꼴이 되죠. 재밌죠? 응? 그럼 선생님, 자, 이런 질문 하고 싶잖아. 제가 카메라를 도둑 맞았어요. 근데 도둑놈이 이 병한테 팔아먹었는데, 이 카메라 못 찾아옵니까? 이거 생각하고 싶잖아. 잡혔어요. 이 을을 잡혔어요. 을이, 어디다, 이 카메라 어디다 팔아먹었다 했는데 병한테 팔아먹었다고 합니까? 팔아먹었다고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도둑놈이 작물을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병이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병은 도품인지 모르고 샀다 하더라도 이 카메라의 소유권을 취득을 못합니다. 도품은 특칙이 있어요. 도난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무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무상으로. 도품은. 특칙이라고. 왜? 도품을 특칙을 두고 있는 이유는 도둑놈들이 훔치는 재주가 있어도 팔아먹는 재주가 없단다면 훔쳐봤자 소용없잖아. 근데 팔아먹는 것이 수월하게 된다면 훔치는 대로 다 돈이 되는 거잖아. 팔아먹는 것을 막으려고. 손호치. 응? 오, 야, 도둑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카메라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 못 하죠. 2년이 지나면 취득해요. 그렇지만 2년이 안 됐을 때는 취득 못 하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 누가? 그렇죠. 돈을 우리가 보통 도둑놈한테 작물을 취득했을 때 만약에 작물인지를 알면서 샀으면은 이자도 깜빵 가죠. 작물 취득지라고. 작물 취득지. 작물 취득지는 형법상요 절도죄보다 더 무거워요. 절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작물 취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럽니다. 더 형량이 무거워요. 왜 형량을 무겁게 했어요? 훔치는 사람보다도 그걸 사주는 사람을 무겁게 하는 이유인 것은 훔치는 것을 팔지 못하게 만들려고. 팔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훔치는 재주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많이 훔쳐. 알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도품일 때는 선의 무과실로 샀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재밌어요, 알게 되면은. 그렇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원시취득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원시취득이라는 말이 뭐다? 최초로 취득하는 거. 누구로부터 이어받았다? 자기가 최초로 권리자가 된 거다. 최초로 권리자가 된 거. 그러면 승계취득이라는 게 뭐냐? 이어받았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자,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 이전받는 거. 앞사람의 권리를 이전받는 거. 근데 이전받는데 몽땅그리 이전받는 걸 포괄승계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상속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 혼자만 있다고 합시다. 어머니도 없고 동생들도 없어. 그러면 외아들일 때 외아들 혼자 다 단독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2명이에요. 그러면 절반씩 나눠 가져야죠? 여동생이 있어도 절반씩 나눠 가져야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어. 여동생도 결혼할 때 바리바리 싸갔어. 근데 친정 오빠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안 나눠주네. 그게 문제야. 절반은 여동생 건데 안 나눠줘.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싸움이 붙어갖고 둘 형제간, 둘 남매간이라도 서로 간에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원수까지는 안 가도 서로 간에 을을 끊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요즘에 많이 생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남들은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거든요. 왜? 법이 그렇게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나눠줘야죠. 나눠줘야죠. 다만 자기가 부모님을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한 경우 있잖아. 장남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갖고 같이 가업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기여도라는 게 인정해줘요. 우리 민법에서. 꼭 절반씩 나눠가는 게 아니라 오빠가 이 아버지 어머니 재산을 이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오빠가 더 많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또 아버지 어머니를 제사를 봉헌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관한 또 재산을 좀 일부를 또 인정해줘.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빼고 모든 걸 다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싸움이 붙어요. 이게 소송이 붙어요. 이해가죠? 분명히 나눠줘야 합니다. 상속. 그러면 상속은 아버지의 재산만 승계되는 거예요? 빚도 승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몽땅 그리 승계되는 거죠. 하자까지 승계되는 거죠. 자, 그러면 특정 승계는 뭡니까? 매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매매가 되면은 매수인은 재산을 승계받는 거지, 매도인은 빚을 승계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을 취득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되지. 그 매도인이 어느 은행에 무슨 빚을 지고 있는가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하자가 승계가 안 되는 거니까. 특정한 권리만을 승계되는 거니까. 이런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어요. 설정적 승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1억 원을 대출받고자 은행에서 담보물을 요청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해 줬어요. 내가 이 집인데 이거 5억 원짜리 건물이니까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잡고 1억 원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해 줘야 안 하죠?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채권자인, 금전 채권자인 은행이 저당권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물을, 아파트를 지금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그걸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서 은행이 저당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소유권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고 새로운 권리가 은행에서 발생했죠. 여러분들로부터, 설정자로부터. 자,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임차권이 설정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없어져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잖아요. 빌려줬어. 소유권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정적 승계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아까 아버지가 소유권자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매도인이 소유권자였는데 매매가 되다 보니까 소유권이, 앞사람의 소유권은 상실됐잖아. 승계받은 자가 소유권자가 된 거잖아. 그렇지만 여기는 설정했더라도 저당권 설정자나 임대인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모양새가 틀리죠? 이거. 그래서 취득하는 모습이, 발생하는 모습이 취초로 발생하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럼 변경되는 모습을 보자 이겁니다. 권리 주체자가 변경되는 걸 주체 변경이라고 그래요. 권리자가 바뀌어지는 거죠. 권리자의 변경.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뀌어지는 걸 내용의 변경이라고 하죠. 내용의 변경은 성질이 바뀌어지는 성질적 변경과 그 다음에 양이 바뀌어지는 수량적 변경.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죠. 질이 바뀌어지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반환해야 하는데, 자, 친구한테 자기가 이렇게 준비했던 스키 장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야. 스키 장비를 빌려줬어요. 일주일간 스키장 갔다 온다고 원래 빌려줬어. 그건데 그걸 분실하고 갔네. 잃어버리고 왔네.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스키 장비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스키 장비가 없으니까 돌려받지를 못하잖아. 그럼 500만 원의 그 장비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목적물 반환을 받는 것이 물건이 멸질됨으로 인해서, 불능으로 됨으로 인해서, 반환인 불능으로 됨으로써 돈으로 반환받게 됐잖아. 500만 원 스키 장비값으로 반환받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성질적 변경이라고. 이해갑니까? 수량적 변경이다. 자, 여러분들, 자, 분필을 한다.
한 필지는 한 개의 소유권이 있는데 두 개로 쪼갰으면 소유권이 두 개잖아. 두 필지가 된 거잖아. 하필이면은 또 여러 개의 소유권이 한 개의 소유권이 되는 거고. 자,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여러분들 아파트에 소유권만 있었어요. 근데 저당권이 설정되니까 그 아파트의 저당권이라는 권리도 또 발생했잖아. 그걸 수량적 변경이라고. 늘어나는 거. 권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효력의 변경이다 해서 작용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효력이 바뀌어지는 거. 저당권의 순위 승진.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세요. 2번으로 저당권이 있었을 때는 그 저당 목적물이 그 아파트가 경매가 됐어. 그러면 1번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가 자기가 배당받게 되죠. 그럼 1번 저당권자가 4억 원이고 자기는 2억 원인데 경납대금은 5억 원 나왔어. 그러면 4억 원, 1억 원짜리 1번 저당권자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 1억 원밖에 안 남았죠. 그럼 자기가 2억 원을 받을 것 있더라도 1억 원밖에 못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그냥 일반 채권으로 화되는 거죠. 근데 채무자가 부도나버렸어. 거덜나버렸어. 그럼 나머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수죠. 이해갑니까? 그러듯이 2번 저당권이 있었을 때는 1번 저당권 때문에 자기가 완전 변제를 못 받을 염려도 다분한데 1번 저당권이 없어지면은 2번, 1번으로 올라서 버립니다. 이걸 순위승진 원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2번으로 있었을 때는 아까 같이 2억 원 중에서 1억 원밖에 보장을 못 받았던 저당권인데 1번으로 올랐으니까 이제 5억 원 나오니까 경납대금이 2억 원 다 보장받아야 안 받아요? 자기 위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되면 같은 효력이에요. 효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야죠. 1억 원짜리 저당권이 아니라 2억 원짜리 저당권이 돼버리는 효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효력이 변경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소멸되는 모습을 볼까요? 소멸되는 모습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눠져요. 절대적 소멸을 우리가 객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소멸시효가 완성됐어. 그러면은 그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니까 그거 영영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과태료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알겠죠? 경찰청에서 영영 저한테 청구 못 하죠. 그거 안 갚는다고 해서. 근데 그 경찰관은 저도 몰랐는데 상세히 얘기해 주더라니까 이거 소멸시효가 완성돼 갖고 안 내도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내도 괜찮아요 이러더라고 또. 근데 내일 안 내겠죠 대부분. 그렇죠? 자, 소멸시효라든가 우리 물건이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그 목적물상에 있었던 권리들이 소멸하겠죠. 이런 것들.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권리의 포기. 포기할 수도 있죠?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은 소멸해야 하네요. 돈을 갚았으면은. 채권이 소멸하죠? 이런 것들을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뭐냐? 상대적 소멸. 자,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매매가 되면은, 매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로 인한 매도인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해요, 안 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 건물에 대한 갑이 소유권자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은 을이 소유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갑은 있었던 권리가 상실되는 거죠. 이걸 상대적 소멸이라고. 그러면 을은 없었는데 권리가 취득하는 거죠.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 매매에 의한 승계 취득. 소유권을 취득해요, 안 해요? 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갑은 상실되고 매도인 입장에서 매매계약으로 얘기한다면 있었던 권리가 소멸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상대적 소멸. 그래서 우리 책을 정리하고 10분간 쉽시다. 시간이 얼추 많이 지났으니까. 자, 42페이지. 권리변동의 형태다 해갖고요. 권리의 발생, 취득하는 모습,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이다 해갖고 선점, 습득, 시효 취득, 선의 취득, 건물의 신축 해갖고 나왔죠. 네? 건물의 신축.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원시 취득이라는 거. 승계 취득 43페이지 이전적 승계다 해갖고 특정 승계는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이 특정한 권리만을 취득하는 거. 포괄 승계는 일체, 하자까지도 빚까지도 다 승계받는 거. 상속,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설정적 승계다. 구권리가 그대로 있는 가운데 그제로부터 새로운 권리를 설정받는 거. 이걸 설정적 승계다.
자, 우리 변경들의 모습,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 양적 변경이 있다 해갖고 나왔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작용의 변경, 이게 효력의 변경이라고 그랬죠. 저당권의 순위 승진과 같이 효력이 틀려지는 거. 권리의 소멸되는 모습이다 해갖고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 있다. 절대적 소멸은 금방 얘기했듯이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의 소멸, 소멸시 완성에 의한 소멸, 이런 것들을 말하고, 상대적 소멸은 매매로 인한 매도인 입장에서 소유권이 상실되는 걸 뭐라고 한다? 상대적 소멸이다. 그러면 이렇게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것 좀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넘어가는 데는 아무런 원인 없이 넘어갔어요. 매매 계약에 의해서 넘어간 거예요. 이걸 권리변동 원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권리가 변동되는 변동의 원인이 된 행위더라 이겁니다. 원인된 행위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법률 요건이 매매계약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법률 요건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대금지급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효과가 생기죠. 이걸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데는 계계의 사실이 있었던 거죠. 갑이 팔겠다라는 사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데는. 그러면 나 이거 3억 원에 팔겠다라는 청약을 한 거죠.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거죠. 사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의사표시라는 게 뭐냐? 자기의 생각을 외부에 표시하는 거, 나타내는 거. 나 3억 원에 팔겠다. 내가 3억 원에 사겠다라고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돼서 계약이 성립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팔겠다는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계계의 사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법률 사실. 그러면 이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구성이 되고 법률 요건에 의해서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가시죠? 권리 변동을 하는 모습을 이 매매계약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지금 45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를 보니까 청약, 갑을 1억 원에 팔겠다. 승낙, 이 을이 1억 원에 사겠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죠. 그러면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대금 지급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의무, 또는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과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 이걸 법률 효과라고 한다. 그러면 법률 요건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권리 변동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면 이런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계계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 사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지엽적이다 보니까요. 시험 문제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나중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여기서 너무나 지엽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질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3월달 코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쉬었다가 48페이지 법률 행위가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자세히 또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법률 행위. 좀 쉬었다가 정리해 드릴게요.